한국의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인 데일리 신초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 SNS에 올라온 내용이라며 소개한 글들은 충격적입니다. 치료적 지배로 모두 자기 영토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야만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운다면 한국이 일본에 질 것이 확실하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선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대표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글로 정신 승리를 시전합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1950년대 제작된 미국 항공지도를 공개하며 한국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해당 항공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쳐놓고 왼쪽은 한국, 오른쪽은 일본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연구소는 해당 지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것은 이번에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된 항공지도에 의해 부정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에피소드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또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 신문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독도를 일본용으로 표기한 미국의 항공지도 9장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도를 제공한 단체는 이번에도 일본국제문제연구소입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시마네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된 1955에서 1997년 사이 미국 정부가 제작한 항공지도 9장을 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독도의 일본 보유를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시마네 대학의 역사지리학과에 의뢰해 독도와 관련된 고지도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제2차 대전 후 발행된 항공지도 등 약 100여 점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발견된 항공지도 9장은 모두 1954년에 제작된 항공지도 개정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된 9장의 지도 중 7장에는 1954년 버전과 같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점선을 긋고 독도 측의 일본, 울릉도 측의 한국이라고 기재됐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산케이는 항공지도의 법리는 이 점선에 대해 도서주권의 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985년과 1997년 발행된 나머지 2장의 항공지도에는 양쪽 섬의 사이에 점선이 사라졌으나 독도의 일본, 울릉도에는 한국이라고 직접 국명을 표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마네 대학 지리학과 교수는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에 발행된 항공지도에는 점선의 기재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항공지도는 조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약 기초국인 미국이 일관되게 독도를 일본 영으로 인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기재된 포기해야 할 영토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주장하며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일본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과정에서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이 독도를 일본 관할이라고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 이외의 다른 모든 섬은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일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독도는 한국 영토로 결론이 났다. 당시 한국 영토로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 기재 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최종판에는 독도 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오사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일부 항공지도가 독도가 일본령처럼 기재된 까닭 역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탈취하려는 작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2년 1월 한국 정부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같은 해 주일미군이 일본 측의 연습훈련지 제공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러 독도를 포함한 수십 곳의 연습훈련지를 제공한 것이죠. 일본은 1952년 7월 26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폭격훈련지역에 포함해 주일미군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 항공 지도에만 이상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강력히 미국 측에 항의했고 미국은 1953년 1월 20일 서한을 통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미국이 인정했음을 말해주는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미국 항공지도의 공개는 이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숨기면서 일본과 한국 국민, 나아가 세계를 속이려는 사기성 발표에 불과하다. 네, 일본인들은 지금 명백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방공식별구역 라인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독도의 동남쪽 지역에 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토와 비행기 레이더 탐지 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 역시 국내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처럼 점선이 국정선이라면 방공식별구역이 잘못 그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경을 구분한 것이라면 명확히 해야 하고 좌표를 표기하며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항공지도는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도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불가능해지죠.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내년 중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소식통은 지난 13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이러한 의사를 여러 경로로 우리 측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군은 영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방한이 성사되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항모가 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의 이례적인 동아시아 파견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대중 전략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방한까지 추진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군이 구상 중인 경항모 계획에 참여하려는 영국 측의 희망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왕 항모를 보유한다면 방호 능력 등을 감안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6만 톤급 이상의 중형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 앞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수가 린츠와의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 5차전에서 시즌 12호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해당 경기는 3대3 동점으로 비기며 결국 토트넘은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오스트리아 린츠의 린처 경기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후반 11분 역전골을 터뜨렸고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손흥민의 해결사 본능이 돋보였다고 영국의 언론 매체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린치의 수비진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놓치자 미드필더 은돔벨레가 공을 잡았고 그 순간 손흥민은 빠른 속도로 상대방 수비진 오른쪽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가 은돔벨레의 스루 패스를 받아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한 번 더 드리블을 한 다음 상대 골대 왼쪽 구석을 향해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경기의 흐름을 토트넘으로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세 번째 골로 프리미어리그 9골까지 합치면 시즌 12호 골이자 토트넘이 후반전 초반 린치의 공세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나온 귀중한 득점이었습니다.
상대팀인 린츠는 경기 초반부터 예상보다 강한 공격 모습을 보이며 토트넘을 압박했지만 손흥민 같은 특급 공격수를 경기 내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원샷 원킬 손흥민의 킬러 본능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이 첼시전 90분에 이어 린츠전 56분 만에 터뜨린 첫 슈팅이었고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슈팅 대비 득점 비율이 가장 높은 손흥민 선수답게 그대로 슈팅은 골문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결승골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의 슈팅을 때리지 않았는데 스프린트나 패스로 강한 영향력을 보였으나 슈팅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도 단 한 개의 슈팅을 골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을 믿었지라면서 손흥민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침착하게 깔리는 슈팅을 날렸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풋볼 런던도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지원을 시작하자 손흥민은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가레스 베일의 패스가 더 좋았다면 두 번째 골도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경기 흐름을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경기 막판에 선수를 대거 교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골을 허용해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의 단짝으로 활약했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면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오른쪽 게러스 베일, 왼쪽 루카스 모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32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린치의 저항은 토트넘의 예상을 넘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는 린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며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고 전반 막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매도허티가 공격 과정에서 미끄러지며 린치에게 공을 내주는 실수를 범했고 린치의 빠른 역습 전개에 우왕좌왕하는 4위 25m 중거리 왼발 슈팅이 골로 연결되며 0대1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베일이 전반 47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1로 아슬아슬하게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1분 손흥민의 역전골 이후 승기를 찾자 선수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손흥민도 후반 37분 델레 알리와 교체됐는데 무리뉴 토트넘 감독으로선 오는 7일 예정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대비해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5명이 모두 교체되면서 조직력의 균열이 생겼고 토트넘은 후반 39분 린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42분 토트넘의 알리가 페널티킥을 성공해 3대1을 만들었지만 후반 48분에 다시 골을 내주며 3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3승 1무 1패로 승점 10점을 확보했고 앤트워프에 이어 J조 2위를 유지하며 앤트워프와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아쉬운 경기를 뒤로 하고 경기 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손흥민은 이목을 집중받았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베일이 손흥민의 배려 덕에 프로 통산 2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0대1로 뒤진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수비의 핸드볼 파울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 키커로 베일이 나섰고 침착히 이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프로 통산 200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을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일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전 페널티킥 상황이 발생하면 나와 손흥민 중 한 명이 차기로 돼 있었다. 페널티킥 상황이 찾아오자 손흥민이 기꺼이 양보해줬다. 덕분에 기쁘게 찰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던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토트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해당 경기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했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좋았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후반전이 전반전보다는 나았다. 몇몇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몇몇 선수들은 아주 좋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우리가 이 경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조별리그를 통과했다는 사실뿐이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호이비에르가 없었다면 우리는 조별리그 통과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과 호이비에르는 헌신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기든 선발로 나와 잘해주고 있다고 엄지를 지켜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2021년 1월 10일에 예정된 경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8부 리그 팀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던 것인데 토트넘의 응원과 가사를 패러디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국 축구협회는 지난 1일 2020-2021 시즌 FA컵 3라운드 대진 추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논리그에 해당하는 8부 리그 마린FC와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잉글리미 프리미어리그와 8부 리그의 맞대결로 이날 공개된 대진 중 가장 격차가 컸던 것입니다. 마린은 토트넘을 만나기 전에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FA컵 경기를 풀어왔습니다. 1라운드 굴체스터와 경기에서 정규 시간 내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했고 2라운드 워털루비를 상대로는 연장 접전 끝에 연장 후반 15분 극적인 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리그 4부와 6부 리그 팀을 꺾고 힘겹게 3라운드에 오른 마린은 잉글랜드 최고 수준의 EPL에서 순위표 가장 상단에 있는 토트넘이라는 끝판왕을 만났게 됐습니다. 마린이 토트넘을 꺾고 4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은 상상 불가능할 정도라며 축구팬들은 입을 모으고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한 싸움이지만 마린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급기야 마린은 공식 SNS 게시물에 코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토트넘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린 감독은 풋볼 데일리를 통해 이 사건을 최대한 즐기겠다라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 3라운드에 오른 마린FC가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과의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